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김막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여러분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진짜 100 삐끗 수 없다. 아무튼간에 오늘 100회를 이 두 분과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뭐 100회는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두 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덕분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100회를 끌고 왔고, 사실 100회를 뭘 할까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괴작 특집 한번 해보자. 괴작 특집을 하려면은 사실은 괴작이 뭔지가 사실 또 명제가 이거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괴작이 뭔가요 대체? 괴작 뭐 어떤 정의를 해야 괴작입니까? 일단 저는 그 망작과 걸작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망작은 그냥 보자마자 이거 망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데 엄복동 망작은 엄복동 리얼 7광구 이런 거 7광구 리얼 이런 느낌인데 괴작은 뭔가 보고 있는데 안쓰러운 안타깝다는 거 안타깝고 뭔가 너무 센데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명작은 되지 못하는데 안쓰럽다. 그런 측면에서 유령도? 네, 유령도 괴작이죠. 유령은 괴작의 위치인 거죠. 네, 괴작의 위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감독이 자신의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데 뭔가 한 칸씩 부족해서 망했어요. 근데 재평가의 여지가 다분해요. 그리고 소수의 팬덤이 있어.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유령도 있고 지금 최근에 개봉한 계속 너무 말하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원석 감독 영화는 원래 그냥 그랬어. 저번 그 날라랜드라는 단편도 그랬고 그 영화 남자 사용설면서. 네, 남자 사용설면서도 그랬고 네, 다 그랬어. 키링 로맨스도 그랬고 이번에 또 넷플릭스 영화 하나 또 찍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6부작 드라마인데 위기의 여자. 공유진 씨와 박하선 씨가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나올지는 이것도 사실 궁금해. 어떤 막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항상 이런 걸 찍어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정상적인 영화가 별로였어. 상의원 결국은 흥행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영화 말고 좀 이런 괴작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더 말씀드리면 완성도의 결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만든 작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괴작을 즐겨보는 관객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어쨌건 보통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즐겁다 하고 그냥 나오는데 괴작은 이 감독이 이 포인트에서 망했네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찾잖아요. 오히려 그 창작자의 의도를 더 세심히 읽어주는 독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괴작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뭔가 이 사람과 영화 얘기 잘 통하겠다라는 동료의식이 생겨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1점을 주신 분들의 의견도 공감을 해. 심지어. 맞아요. 킬링 로맨스도 똑같거든요. 1점 주신 분들 사연이 다 보면은 이게 뭔 중구난방에 말도 안 되는 소재냐 하는데 그거 10점 주신 분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런 게 그런 영화들이 어쩌면 괴작일 수 있어요. 호불호가 강하다. 그래서 호불호가 강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상업 영화의 궤도에서는 돈도 많이 썼거든요. 네, 맞아요. 돈도 많이 쓰면은 이거 그런 거죠. 원래 상업 영화가 절대 다수한테 많이 보게 하는 장르인데 사실은 이건 절대 다수를 볼 수 있게 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괴작은 맞아요. 절대 다수를 믿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꺼내 보실 건데 먼저 아영님. 네, 전 아까 그 경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괴작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유의 감독의 영화인데 테리 길리엄의 바론의 대모험이라는 영화고요. 네, 이 바론의 대모험은 미국 영화계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문하우젠 남작의 모험을 다룹니다. 네, 남작에게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4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 4명의 부하가 강속으로 달릴 수 있는 베르톨트, 힘이 센 알브레힛, 그리고 시력이 좋은 아돌프스, 그리고 한 번 불면 숲 전체를 날아가게 할 정도의 입바람을 자랑하는 구스타프고요. 네, 이들의 도움으로 터키 황제와의 이제 생명을 건 도박에서 남작이 이기게 되고 그 대가로 황제의 보물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는데 워낙 힘이 센 알브레이시 이 황제의 보물을 다 가져가서 화가 난 황제가 남작 일행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황제가 그 남작이 머문 도시를 포위하면서 남작은 베르톨프가 있는 불의 나라로 대형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또 희귀한 장면이 좀 달나라 여행도 가고 비너스를 만나서 춤추는 등 이런 남작의 기상천외한 모험이 펼치는 영화입니다. 야,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괴작이라고 할 만한데 또 아카데미 후보는 또 4개씩이나 올랐어요. 네.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시각효과상. 근데 뭐 각각 이제 미술상은 배트맨한테 졌고, 네, 의상상 헨리 5세인가요? 4세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무튼 네, 헨리 5세군요. 헨리 5세. 그리고 분장상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대회 뺏겼고, 시각효과상은 어비스가 있었죠. 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네. 어비스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이겨? 네.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다 이제 무관으로 그쳤는데 뭐 4개.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런 거죠. 흥행이 참패했다는 거. 네, 맞아요. 다들 네. 기억하는 건 이제 흥행 참패인데 4,663만 달러 들여놓고 810만 달러요? 야, 810만 달러면은 거의 이거는 야, 너무 심각한데요. 네. 네, 심지어 이게 좀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4명의 능력자가 모인 거잖아요. 네. 네. 사실상 어벤져스의 초기 버전이에요. 근데 그 슈퍼히어로 영화의 그 맥그람 같은 게 없고 그냥 맞아, 다 맞아. 아날로그로 구현을 해가지고 저도 네. 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테리 길리엄 자체가 제가 너무 좋아해요. 몬티 파이튼의 성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몬티 파이튼의 네. 성배 너무 좋죠. 몬티 파이튼의 성배가 약간 괴작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끝판왕이죠. 그래서 명작이 된. 즉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로 이 영화사가 콜롬비아 픽처스가 이제 소니 품에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망하다 보니까. 네. 여기 기사에도 있어요. 이제 기사 자료에도 보면은 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 이 달나라에서 밤하늘에 로빈 윌리엄스의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데 진짜 이거 한 번 보면은 절대 잊을 수 없고 나중에는 그 머리가 몸과 다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가 되게 착한 이미지의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역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 뭐 로빈 윌리엄스는 사실 다재다능한 배우예요. 우리가 네네. 워낙 코미디로만 알고 있지. 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생각 바로 그 시기가 이제 그때 같은데 굿모닝 베트남이랑 죽은 시인의 사이 그 사이 딱 그 지점이네요. 네, 맞아요. 인물이 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네. 네,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그다음에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조개 속에서 탄생한 이 비너스를 우마 서먼이 연기한 장면이 있는데 진짜 이 장면이 그 게라랄 장면들 계속 보다가 이 장면은 진짜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할 말을 잃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작품은 그나마 좀 이제 흥행은 망했지만 좀 재평가는 받았으니까 그나마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맞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평가 받았지만 완전히 그렇죠.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개봉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개봉했어. 여인의 음모라니까 이게 뭐 19세 성인물이야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 여인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상하게 이제 바꿔버린 케이스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아마 최근에 감독하신 작품이 그거였죠.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 부산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 재밌었죠. 저는 이거 몬티 파이튼의 성배가 아직도 제 인생 최고 영화 중 하나예요. 아니 그거 뭐였지? 그거 말고도 브라이언의 삶이라고 그 뒤에 예수님 옆집에서 태어난 남자의 전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농담 같은 걸 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 혁명조합이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간 한 명의 남자가 날 로레타라고 불러줘. 왜? 넌 노렌이잖아. 아니 로레타라고 불러줘. 나 아기를 낳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이상한 논쟁을 하는 시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정치적이고 날카로운 농담 같은 걸 하면서도 되게 저런 괴작 같은 거 만들어내는 유일한 감독이었는데. 테리 길리엄의 그래서 팬덤이 그래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SF도 이제 많이 다루셨어요. 네네. 이제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제로 게임의 법칙. 제로 게임의 법칙.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 넘어가고 저를 소개한다면은 사실
이거 한다길래 원래는 다른 작품도 했었는데 제가 굳이 오늘 저도 한번 책 좀 가져와 보려고 원래 사실 저 영화 이해의 길잡이라는 책 옛날에 샀었거든요. 옛날에 네. 중고 책 서점에 샀는데 공부하려고 샀는데 이 초반에 적혀 있는 책이 작품 분석을 통한 이해였는데 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딱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다면서 이 책을 그동안 덮어놨어. 참고로. 내가 찬찬히 읽으면 이 책 재밌네 하다가 이제 읽다가 갑자기 이걸 분석하신다니까 그럼 봐야 되잖아. 안 돼. 일단은 보류해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망작이로만 이제 들었지. 네. 봤는데 저는 이거는 이상하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2020년대 보면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는 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저것만 알거든요. 짜장면을 맞아볼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알려드려 좀 약간 변호 좀 하려고. 물론 평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사이버 환경에서 극단적인 몰입에 심각한 정신병적 분열 징후를 모험의 형태로 재현했다. 인데 이게 2002년도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리 사이버 환경 물론 그때도 뭐 스타리그 하고 다 그랬지만 스타리그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성세대들까지 완전히 전파됐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맞아요. 신세대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인데 기성세대까지는 좀 힘들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 작품이 다른 거 있는 가난이에요. 또 주인공이 또 가난한 상태. 에다가 플러스 빈부격차, 계급 갈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봉건적인 잔재가 있는데 여기 이거를 정말 근대로 탈주한다. 뭐 이런 과정인데 주인공의 직업이 짜장면 배달 청년이에요. 네. 짜장면 배달하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하층 계급에 방치되어서 이제 욕망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런 상태여서 나왔던 게 짜장면이었고. 생각이에요. 그거 외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짜장면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건 외상이에요. 야, 이 말하는 싸가지 보소. 야, 너 짜장면을 맞아봤어? 짜장면을 맞아볼래?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또 후시녹음을 해가지고 하필 또. 네, 맞아요. 야, 회상을 후시녹음한 건 아이디어는 좋았어. 회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후시인 거야. 네, 이거는. 맞아요. 아무 생각해도. 왜냐면 톤이 다르거든요. 이 전장면, 이 뒷장면이. 톤이 다른데 짤방이 됐어. 이건 진짜 그리고 또 행동도 리얼한 게 사람들 쓰러질 때 음악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쓰러지는 장면이나 갑자기 의학하는 것도 이 의학이 그런 의학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밈이 되게 딱 좋은 거지. 아니 그리고 그때 들린 음악이 하필 최근에 에스파가 리메이크하기도 한 드림스 컴 트루잖아요. 네, 드림스 컴 트루 참고로 원곡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라이크 어 풀이라는 원곡. 네, 맞아요. 네, 나일론 비트의 노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가사가 좀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장면 그러니까 공상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현실로 안 가시고 뭐 하세요거든요. 원래 장면은 그건데 그 사이에 그런 거 사실 할리우드 영화에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네, 워낙 많이 있던 건데 왜 이 장면이 이제 그 괴작의 요소에 이렇게 다 포함되는지 사실 좀 모르긴 했어요.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거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이제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 서사 구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짜장면 배달 청년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네. 이런 서사 구조인데. 근데 요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처럼 변신해가지고 이제 뛰어드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할리우드에서는 많이 보던 작법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 그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뭘 보여주냐는 건데 이 형태를 물내는 감독님이 상업 영화의 그런 요소로 하기엔 좀 위험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왜 나비가 나타난단 말이죠. 나비가 이제 나타나면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수령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영하는 게 불교죠. 불교의 이제 그래서 화엄경을 거의 영상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1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단 말이죠, 영화가. 110억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화엄경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매트릭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트릭스처럼 쉽게 이야기를 푸느냐? 또 아니었어요. 매트릭스는 쉽게 풀어줘요. 그래도 감독님이 참 쉽게 명료하게 풀어주니까 여기서 그래도 좀
이런 이용이구나.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구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재밌다고 봐요. 이 작품을 제가 석사 논문에 인용하려고 보기도 했고 이거야. 논문들도 찾아봤어요. 이거야. 네, 논문들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건 이 작품 시작할 때 게임 화면 2개를 두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그 플러스를 선택해가지고 그 플러스에 따라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시네마라고 하는 요즘 나온 시네마의 원형이기도 하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그 여주인공이 그거 찍고 은퇴했었잖아요. 잠시 임은경. TT의 소녀. TT의 소녀.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묘해요. 그 당시 인터넷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 알 수 없고 미지의 세계고 이런 것들을 TT의 소녀가 반영을 하고 있었고 그 TT의 소녀를 기용함으로써 여전히 인터넷은 약간 구해야 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같은 것들이 오히려 드러난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0.5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실패 이제 이 다음에 분석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 왜 실패했냐? 아까 전에 형식적 공감대의 결여. 네, 맞아요. 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짜장면도 그거 사람 죽이는 장면도 그거 환상이지만 결국 그거는 짬뽕 국물 서비스 달라고 해서 자기를 귀찮게 했다라는 네. 이유거든요. 그런 이유로 사람을 저렇게 막 죽였다는 게 사실은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녀가 네.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 막 죽여.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 역시 살 권리가 있다. 네. 이런 계급 갈등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분노하는 이 환상의 장면을 넣으면서 사적인 그런 건 불만은 될지언정 사회적 입장에 설득력 갖지 못한다. 네, 맞아요. 이런 지적이 결국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대한 요소가 1번이었고 결국은 2번은 또 뭐냐면 어떤 이 정재영 교수님 평론가님이 쓰신 이걸 읽어본다면 이 영화는 정확히 말하면 1980년대적인 자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영화 지식인이 20년이나 지난 2000년대에 와서 2000년대식으로 겉포장만 하다가 관객의 외면을 받고 어리둥절해 있는 형상과 다름이 없다. 1980년대적인 자세란 무엇인가? 영화의 도입부에서 모노톤의 화면으로 마치 무성 영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일제시대적인 화면 구성과 흘러간 가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온다. 또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의 비극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이지만 이거는 그냥 감독이 오래전 우묵배기의 사랑에서 깊이 천착해왔던 1980년대식 민중적 정서의 그런 구체적 소재이며 단편적 발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정서가 2000년대 속도에 어긋난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1980년대 사람 게임 모르는 사람인데 2000년대 상징 언어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거를 난무만 할 뿐 이게 공들인 영화적 장치로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장선우 감독이 그렇다 해서 무시할 만한 감독은 아닌데. 그건 아니죠. 아까 운명의 이상도 그렇고. 우백의 사랑도 그렇고 약간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작품은 약간 홍상수 영화를 보는 사람이면 꼭 봐야 돼요. 약간 홍상수 영화에 담긴 모든 에센스가 이 작품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영화 형식도 되게 독특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그런 거를 찍다가 이런 걸 찍으니까 되게 이상해지는 추적 유머가 커지면서 그 경마장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문성근 배우가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 악역 역할이 홍상수 영화에 그대로 쭉 나와가지고 그냥 그 문성근 배우를 볼 때마다 전 그 작품이 생각나요. 그냥 그 작품에 있는 되게 괴랄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랑 프랑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첫날 모텔방을 가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사랑과 한국에서의 사랑은 다르잖아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남자 그 문성근 배우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강수연 배우한테. 네. 얘야 너의 이러한 태도의 이데올로기나 뭐니? 맞아요. 여기도 이데올로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고, 네. 네, 그런 대사를 내뱉는 괴작이에요. 이것도. 그랬던 그런 거 예술 영화에선 빛나는 감독이 상업 영화면 진짜 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장선우 감독이 현실의 패배 의식을 노장 철학으로 불교적 대승 사상으로 막아내려는 데에서부터 이 영화는 네. 실패할 거다였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작가도 살고 산업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맞아요. 상업 영화들이 가져야 되는 게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상업 영화들 이런 거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산업 죽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죽고. 왜냐면 이 작품 때문에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허황된 심할서다. 그리고 솔직한 정치 경제학적 보고서의 결말이고 교훈이 될 것이라는데 이 작품 같은 우리 실패작들이 계속 10년 단위 주기로 계속해서 나와요. 네, 문제는. 맞아요. 거의 나오는 게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2020년대잖아요. 근데 202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영화의 그런 또 작법을 또 들고 나오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솔직히 아마 제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드림 같은 영화도 아마 흥행에 좀 실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아마 왜냐면 지금 평도 그렇게 신인실 평도 안 좋은 거 보면은 왜 안 좋으냐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담는 방식은 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있던 그런 심파 영화들의 흐름이에요. 네. 감동 심파 영화들의 흐름을 또 2023년대에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국뽕이나 이런 것들을. 네. 또 이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제 접근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네. 실패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상업 영화의 문제다. 할리우드 똑같아요. 할리우드 솔직히 망작들 늘어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네. 이유. 넷플릭스 보시면 망작도 엄청 많거든요. 네. 제 망작 순위 집게 하면 그건 망작이죠. 네, 맞아요. 그거는 망작이고 이제 괴작을 다시 얘기를 넘어가서 다시 이제 괴작은 김효수 평론가님한테 넘어가 볼게요. 사실 실험 영화인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 2년 전까지는. 그럼 지금 있어요? 1년 전에 유튜브에 저랑 친한 사람들이 프랑스어 자막을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괴작 중에서 상업 영화들을 보통 말해주셨는데 저거 실험 영화를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방식이 너무 웃겨요. 그 르네 비에르라는 감독의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라는 작품이에요. 네. 뭔 철학 영화인가요? 네, 변증법 벽돌을 깰 수 있는가 이 작품이 생겨난 것부터 그냥 웃겨요. 왜냐면 1970년대에 홍콩 무협 영화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합작 홍콩 무협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정체불명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네. 한국과 홍콩의 회사가 합작해서 한국에서 찍은 영화가 있어요. 심지어 그 주인공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배경은 경복궁 그 인근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 그 검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악당이에요. 근데 뭐야? 감독이 한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조차 불분명해요. 그냥 나온 영화라서. 이게 뭐야? 네. 근데 이 영화를 갑자기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그룹이 갑자기 자기 나라를 끌고 와가지고 자막을 바꿔버린 거예요. 프로파간다 영화로. 그래가지고 이 영화의 도입부에 나오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는 전용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자기네 영화에 저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영화에서의 무슨 전용은 어느 영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를 선전 영화로 전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프롤레타리아의 얼굴을 하면서 이상한 자막이 나와요. 홍콩 영화의 배경을 두고. 홍콩 영화의 배경. 한국 영화인데 홍콩 영화고 또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자막 입혀가지고 선전 영화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혁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탄생명인데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자는 한국 제작자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으니까 네. 공산주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을 가졌고 아이고. 심지어 뉴스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간첩과 연루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아니, 그런 영화인데 이게 상황주의자라는 옛날 아방가르드 그룹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존의 광고라든가 영화들을 바꿔가지고 네. 혁명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다시 성찰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영화를 생산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남의 영화를 막 훔쳐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인터넷 밈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아까 일본군 악당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본군 악당들이 관료들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네. 폐악질을 하는데 그냥 행동은 그냥 남의 집에다가 X표 거놓고 너네 집은 이제부터 우리가 쌀을 수탈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대사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는 너희는 이제 주치리를 이으라 이런 식으로 대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료주의들을 공격하는 이상한 선전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건 인터넷 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밈의 시초가 이 영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좋아하는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나요. 이거 아마 다른 영화일 건데 뭐 할리우드 영화인가 아마 그럴 건데 네. 이제 한국어로 이제 아무 데서나 하시는 분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를 것이 뭐 이런 네, 거면서 맞아요. 대사인데 뭔가 진지한 대사거든요. 거기 네. 자막을 하는 거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를 거야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고 약간 자막 다르게 달아가지고 막 인터넷 밈 만드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막 자막이 잘못 번역된 밈 같은 거 많잖아요. 예컨대 로키아 토를 가지고 이벽 부술 수 없으생 크크크 하는 그런 그렇죠, 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브라더 원형이에요. 다메오. 네. 브라더 다메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강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보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그래가지고 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주인공이 되게 이소룡 닮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는 일본인을 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던져요. 근데 갑자기 그때 화면이 멈추거든요. 그랬더니 자막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혁명의 주체성은 급진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이거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봤어요. 심지어. 아니 2019년이었어요.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부천에서 참 재미난 거 터졌는데 안 갔었네요. 아쉽네요. 그래서 저도 이걸 봤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는 내내 옆에서 관객들 다 빵 터지고 그리고 제일 웃긴 게 어린아이 2명이 약간 그 무협 영화 보면 약간 어린애 쬐끔한 남자 네.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막 콩냥콩냥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 자막 어떻게 비냐면 너의 마오주의는 틀렸어. 트로츠키주의도 틀렸단다 아이 하면서 서로 약간 공산주의로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괴작들도 있습니다. 개작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아영님 또 다른 작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라는 영화인데요. 스티븐 킹을 능가하는 최고의 공포 소설가 서터 케인이 실종되고 그는 신작인 마우스 오브 매드니스 원고를 넘기기로 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험 사기 조사관인 존 트렌트는 서터 케인을 찾으러 그가 사는 마을 홉스엔드를 찾아가고 사실 그 존 트렌트가 사는 세상은 소설가 서터 케인이 만든 작품 속 세상으로 그것을 이제 존 트렌트가 알게 되면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거의 트라우마가 생긴 장면이 있는데 존 트렌트가 이 이상한 마을을 벗어나려고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데 자꾸만 다시 그 마을로 되돌아와요. 근데 이게 마치 타임루프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자전거 타는 여자가 지나가면서 존 트렌트를 보고 기괴하게 웃고 또 도로는 정신적 공황을 유발할 것처럼 강성빛이 계속 나는데 이 존 트렌트가 마을로 계속 돌아오면서 끝내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서터 케인이라는 소설가가 종이책을 찢으면서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 괴물의 추격을 피할 때 서터 케인의 원고를 들고 이제 튀면서 벗어나요. 그런 이 장면이 너무 트라우마를 유발해가지고 보고 나서 계속 힘들었던 영화였어요. 이거 제목이 그거네요. 인 더 마우스 오브 매드니스인데 원제가 네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네 소설 속 영화 속 그거 소설인 것 같아요. 그 인 더 마운틴 오브 매드니스. 네 맞아요. 그 광기의 산맥. 네 그거 오마주한 것 같은데. 이거 러브크래프트 영향 받았다 그래서 전 봤는데 러브크래프트 영향 맞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 작품이 감독이 스스로 이제 아포칼립스 3부작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더싱이 있고, 네, 더싱 있고, 어둠의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다. 이제 아,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 네. 전 셋 다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새 작품이에요. 근데 더띵은 진짜 제가 명작이죠. 명작 중에 명작인데 이거는 약간
대접 못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작품이긴 해요. 호러 영화 팬들이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작품 중에 하나다. 네. 크리처물까지. 근데 최근에는 생각해보니까 존 카펜터가 뭐 일단은 최근에 활동을 그렇게 뭐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80세 넘으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할로윈 시리즈 이제 이번에 기획자 정도로 이제 이름 챙겨주시는 정도로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할로윈 리메이크 1편은 참 좋았는데 2, 3편이 지금 뭔가 가면 갈수록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다. 네. 그 할로윈 시리즈 좀 놀라웠던 게 그거예요. 존 카펜터 씨가 그 주제곡을 작곡한 거. 저 따단따단따단 이거. 네. 네네.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저는 담배자국이라는 영화도 봤어요. 존 카펜터 감독의 네. 이게 약간 매드니스 뒤에 만든 건데 네. 이것도 약간 그 약간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된 이상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100몇십 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인 부자가 그 영화를 보려고 어떤 수든 다 써가지고 그 영화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알고 보니까 악마의 외주를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우를 찾아갔더니 날개 잘린 천사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작품을 보려고 결국 릴을 구해요. 네. 사탄을 겁박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릴을 트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영사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칼로 배를 가른 다음에 대장을 거기다 끼워놓고 계속 릴을 돌려. 거의 옛날 심슨 가족이 나오는 이치와 스크리치에서 저기 이치가 할 때 하는 건데 거의 네. 막 네 맞아요. 그게 거의 존 카펜터 오마주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막 돌리고 용사기 돌리고 막 그런 거 많고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용사기를 약간 대장을 돌리면서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끝나거든요. 내장 가지고 갖고 노는 거. 이치와 스크리치. 아영 씨 이 작품의 엔딩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게 이 작품의 엔딩이 진짜 충격적인데 이 작품의 엔딩이 시네마 천국을 패러디했다고 약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시네마 지옥이에요. 아까 존 트렌트라는 인물이 이제 폐쇄병동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길거리를 헤매다 처음으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이 극장 앞에 영화 포스터가 이 영화의 실제 영화 포스터가 있고 거기에 배우 이름만 존 트렌트로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극장에 들어서면 이 영화가 영화 속의 영화로 상영이 되면서 영화 장면들이 앞서 나왔던 이 영화의 장면들을 몽타주해서 보여주는데 그 시네마 천국의 엔딩에서 키스 장면들을 몽타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이 시네마 천국에 버금가는 시네마 지옥이다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 감독 이 보는 사람들이 미쳐가고 네. 정말 대형 개적이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저기 평론가님.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괴작은 이번엔 좀 최근의 작품을 할까 아니면 한국 작품 먼저 한국 작품 하면서 그 김용태 감독의 미지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지왕. 네. 사실 미지왕하고 같이 언급하고 싶은 작품이 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의 괴작으로 네. 고영란 감독의 깊은 밤 갑자기라는 옛날 작품이 있고요. 김기영 감독의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한 줄씩만 소개를 할게요. 김용태 감독의 미지왕은 그냥 하고 싶은 거하고 다 망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 작품을 보고 싶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지왕이 뭐의 약자인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미친놈 지가 무슨 왕자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감독은 진짜 유치한 B급 유머의 끝판왕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주인공과 악당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결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여러분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갑자기 뾰로롱 하고 사라져요. 그때 다시 들어와서 옷을 입어요. 그러고 와 하면서 중국어로 대사하는데 중국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투에서 이겨요. 네. 그때 결투에 이기더니 사진사라는 놈이 무슨 뭐 불륜을 저질러? 이 못된 놈 하면서 그 뒤에 검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꺼져 이 이구놈아라고 해요. 뭐? 이구? 하니까 36이다 이 새끼야 하면서 가거든요. 진짜 이거 보고 뇌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오프닝에 진짜 충격적인 대사가 나오는데
이걸 공공장소에도 말해야 되나? 네. 해가지고 지금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또 또 뇌가 나갈 것 같은 장면은 그거예요. 왕창한이라는 그 신부가 엄청난이라는 신부랑 신부랑 결혼하려다가 도망치거든요. 왕창한이. 그래서 신부가 혼자 남아서 괴로워해요. 네. 근데 이 영화 라쇼몽의 구조를 패러디했어요. 구로사 아키라에. 그래가지고 그 왕창한에 연결된 사람들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진술들을 듣는 구성이에요. 아, 네네. 근데 왕창한이 처음 사라졌을 때 엄청난 신부가 어떻게 내 남편이 도망갔어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신부 친구가 잘 됐네 이러고 막 약 올려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야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하더니 갑자기 화면에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선풍기를 주고 가요. 그랬더니 선풍기를 틀고 아니 선풍기질 하는데 아, 이런 영화예요 미지왕은. 아. 그래서 제가 0.5점 중에 5.0이어서 4점으로 줬어요. 참고로 미지왕은 영자원에서 최근에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풀영화. 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집에서 볼 수 있어서 네, 다행이네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뭐 성인 연령 인증만 되면은 네, 보실 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언급한 두 영화는 뭐 김기영의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영화예요. 그 네. 어떤 여자랑 만나는데 어떤 여자가 그 자살할 생각이었나 봐요. 동반 자살할 생각으로 어떤 남자를 꽂아서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안 죽고 여자 혼자만 죽어요. 아, 근데 남자가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약간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담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 이지를 통해서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책을 계속 강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빡쳐가지고 아니 가세요 하니까 얘 안 가고 그냥 계속 집에 맴돌면서 계속 책을 강매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화나가지고 이 남자 죽이거든요. 네. 근데 죽였는데 좀비가 돼서 살아나서 책을 또 강매해요. 아, 그래서 그 시체를 태웠어요. 그때 해골로 살아 돌아와서 또 책을 강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계속 강매하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작품이에요. 김기영 감독님의 문제작입니다. 이것도 영자원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네요. 영자원 유튜브에서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이 한여로만 알고 계신 분은 이 작품을 보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만큼 괴랄한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아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든 그냥 그 사람이 살아야 한다 책을 들고 나타나요. 그리고 둘이 약간 성관계를 맺을 때 갑자기 뒤에서 뻥튀기 터지는 막 이런 연출을 하고 뻥튀기가 자동 움직여서 막 뻥튀기가 터지고 네. 이런 상상도 못할 전개가 막 펼쳐지는 그 작품이고 네, 고영남 지금 그 장면 살짝 보고 있는데 웃겨. 아니, 뭐지 했는데 왜냐면 이게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에 가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길래 유튜브 틀어보면 뭔가 했는데 그 장면이야 뻥튀기. 성관계하고 있는 누가 뒤에서 뻥튀기를 튀기냐고요. 이게는 그러니까 예당안에는 한 76, 그 뭐야 한여도 그렇고 네. 보면 항상 이제 그런 장면들은 성관계할 때 약간 은유적으로 옆을 보여주던가 네. 이제 그런 거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이게 뻥튀기 그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뻥튀기로 나타나가지고 김기영 감독님이 약간 그 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계속 살아야 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철학 같은 걸 드러내려고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괴작입니다.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고영남 감독의 깊은 밤 갑자기라는 이상한 오컬트 영화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묻혔는데 해외에서 블루레이로 복각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역수입이 됐어요. 네. 그 한국에 개봉도 했어요. 얼마 전 2017년에. 네, 개봉했네요. 개봉했고 지금은 이제 북아판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합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사나를 닮았습니다. 트와이스 사나. 네. 여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이걸로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뭐냐면 그 나비를 수집하는 김기영 생각나죠. 김기영 감독이 약간 트리뷰트 영화 같은 건데 계속 인형이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다녀. 한국판 척키 같은 영화예요. 약간 사람을 홀려가지고 네. 계속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하녀를 데리고 오는데 그 하녀가 아까 사나 닮았다는 그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 여자랑 괜히 불륜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집 주변에서 인형이 돌아다니면서 여자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이 인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겹치면서 계속 이 인형이 여자를 막 죽이러 찾아오는
그런 개성한 작품인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또 김영애 선생님의 리즈 시절도 볼 수 있다는. 네, 맞아요. 작품. 네. 이 작품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한국에도 이런 괴작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설이 되어버린 한국 호러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작품 있고. 자, 뭐 저희가 100회 특집인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혹시나 이제 뭐 나중에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괴작을 또 알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 또 이야기를 하고 혹시 모르지 또 200회 특집 때 또 할 수도 있어. 또 다른 거 들고 와가지고. 네, 아무튼 네. 오늘 괴작 특집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100회까지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여기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도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이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